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마감 앞두고 어딜 봐야 할지 두 분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함께하는 이지현 에이든 홀딩스 대표 모셨고요.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오락가락하죠. 그 안에서 두 분의 시선이 머문 곳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선택된 곳은 AI 기술이 접목된 신약 개발, 이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꿀 이 트렌드에 주목하자라는 주제가 꼽혔습니다. 오늘 이지현 대표님이 처음 나와주셨는데 야심차게 첫 주제를 이쪽으로 잡아주셔서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AI 관련주는 뭐 루닛 제외하고는 오늘 아주 전체적으로 강하진 않아요. 맞아요. 첫 번째 주제이니만큼 이쪽을 계속해서 좋게 보시는 건지 오늘 장에 뭔가 힌트가 있으셨는지 섹터 선정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한동안 좀 잠시 좀 주춤했었던 이 AI 열풍이 최근에 좀 다시 좀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뭐 미국 증시를 사실상 뭐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뭐 이런 반도체 섹터에 좀 AI 쪽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좀 주면서 이런 뭐 우리 증시에도 좀 다시 영향권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좀 다소 그간의 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AI 열풍이 다시 부는 좀 이유를 다시 한번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열풍의 시작점은 이제 지난 1분기였죠. 한 3주 전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했던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들에서 좀 상당히 많은 힌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메타, 뭐 애플까지 하나같이 이제 AI에 대한 이런 비중이나 뭐 중요성, 투자 방향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AI만큼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뭐 사활을 걸고 좀 지갑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뭐 관련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뭐 이런 AI를 접목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AI가 워낙에 좀 이 파급력이 크고 이 밸류체인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섹터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렇게 뭐 단기적인 접근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말 좀 무궁무진하게 좀 활용 가능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안에서 미리 좀 수혜 섹터를 좀 세분화해 보고 좀 선점 공략하는 전략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이 기업들이 실제 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종이나 뭐 AI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생산성이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가져온 업종은 이제 AI 신약 바이오 개발 업종이고요. 네. 이 특히 AI가 이런 사람과는 좀 비교 불가할 만큼의 엄청나게 좀 뛰어난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대한 데이터의 정리나 뭐 이런 빅데이터의 분석 같은 경우에 좀 가장 효율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AI를 접목한 신약 개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AI를 좀 활용해서 이런 시간과 비용 쪽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절감하고 이런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최대 수혜 업종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가 이번 주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다시 시그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가져가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신약 개발 쪽이다라고 또 답까지 주셨어요. 이쪽 분야를 찾아보니까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도 AI 신약 개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맞습니다. 보면 거의 한 20억 달러 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이오 업체들이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기간이 10년에서 20년 걸리고 확률은 맞아요. 10%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AI가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해서 뭐 게임 체인저다라고 보던데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월가에서 계속 이 AI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요. 네. 뭐 AI 덕분에 이제 기업 이익률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장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기업 이익률이 실제 이제 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업종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뭐 이런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위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도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네. 뭐 AI 최종 승자가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을 밀어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쪽에서 뭐 웹브라우저나 뭐 검색 엔진이나 뭐 모바일 OS 쪽에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AI를 좀 기회를 삼아서 좀 반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AI의 등장이라는 좀 큰 변화를 맞아서 기존의 이제 1등 기업들에게는 좀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뒤처져 있던 기업들에게는 좀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압도적이라는 1등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서 좀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AI라는 새로운 좀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특히 이런 신약 개발 같은 관련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 개발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최소한 2조에서 3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과 시간 대비해서 실패 확률이 거의 95%까지 좀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좀 접목해서 좀 이런 시간과 비용이라는 좀 큰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제약 업계에서는 좀 모두가 좀 접목을 좀 빠르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시간 싸움이 정말 생명인 이런 신약 개발 쪽에서는 네. 계속해서 좀 획기적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좀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5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 2016년에 한 8천억 원 규모였던 게 2024년 내년이 되면 약 한 11조 원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고 빅테크가 주목하고 있는 것에서 많은 투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셨어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뛰어드는 거 잠재력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미 미국 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리스크는 크지 않을까요? 저는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무래도 AI라든지 바이오 같은 산업은 특성상 우리가 실체를 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지향성, 미래 가치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주가가 반영이 되는 좀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미국 보건지부 지사로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때도 미국에서 결국에는 그걸 점령을 하게 되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파급력이라든지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업 성장이 우리가 빠르게 나타날 거는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계속해서 뭐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도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들이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잔파도라든지 파동이 굉장히 잔흐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나타날 때는 좀 빠르게 치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지금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도를 다 이겨내면서 좋은 기업들은 또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걸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랑 신약 개발을 접목한다는 것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이 바로 생각나진 않으실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뭐 루닛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AI 진단 플랫폼 이쪽으로 봤을 때 뷰노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가잖아요. 네. 이쪽으로의 매력도가 더 크다고 보시기도 하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루닛이나 뷰노, 딘노이드 이쪽은 이제 AI에 대한 의료 진단 쪽에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한 산업 전망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급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인데 이 고령화에 대한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베이비 붐 세대와 X세대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지금 정년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됐죠.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료 체계에 대한 좀 수요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글로벌적으로 의료 AI 쪽에 대한 접목을 빠르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율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숙제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기대감을 끌고 갈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루닛 같은 종목들이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옥석 가리기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악재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올라갔던 거 이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그런 테마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보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서플라이 체계가 어떻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닛, 뷰노 말고도 신약 개발 AI 접목한 쪽을 더 파서 오신 거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좀 들을 수가 없어서 가장 좀 더 유망한 쪽으로 이 신약 개발 AI 쪽이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옥석 가리기 좀 압축해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실제로 이 접목했던 AI가 적용됐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쪽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네. 실제로 평균적으로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11개월까지 단축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뭐 기업들이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도 이런 AI 기술을 좀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AI 전문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AI 접목이 향후에 또 새로운 팬데믹이 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6년 걸리던 것이 이제 4년까지 단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에 좀 대비를 해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함께 이런 미래 전략도 같이 세워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15년 걸리던 기간이 뭐 7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3조 원이 걸리던 비용이 이제 6천억 원까지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AI 같은 경우에 이 한 사람 수십 명이 한 논문 한 수십만, 100만 건 정도를 분석을 하려면 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AI를 접목하면 단 하루 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좀 접목해 나가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시는 종목은요? 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이 AI 신약 개발이 있거든요.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주가가 한 5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현재 시총이 한 2조 5천억 원 되는 기업인데 경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네. 이 국내 유일의 이 AI 신약 개발 상장사로 이 신테카 바이오가 있거든요. 이 신테카 바이오의 이 AI 플랫폼을 보면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빠르게 도출을 해서 이런 신약 연구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좀 단축해 시켜 준다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올해는 매출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향후에 좀 이런 레퍼런스만 최소한 확인이 된다면 향후에 뭐 추후에는 아주 강력한 텐베거 후보 종목으로도 좀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매출은 뭐 1,000억이나 1조 원대 뭐 잭팟이 아니고요. 뭐 단순히 뭐 100억, 50억, 뭐 심지어는 뭐 30억, 10억 정도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변동성이 오늘 좀 장중에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제시가 안 됐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현재가 부근을 보면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네. 이 8,000원대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상당히 좀 바닥권이고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에서 또 시총 또한 현재 1,000억 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경쟁사 이 슈레딩거 시총을 보면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출 올해 나오는 매출 정도만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계속 나타낼 것 같고 목표가는 뭐 1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지만 뚫어낸다면 충분히 뭐 1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이제 박스권 하단인 7,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에서 AI 플랫폼이 이제 필수가 됐거든요.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신테카 바이오의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가보겠습니다. 섹터 바로 공개해 보면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오르기만 하는 밥상 물가, 식품주를 주목해 보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이쪽. 네. 김민성 대표께서 좀 주목을 하셨는데 일단 섹터 선정하신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는 뭐 광우병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구제역이 구제역. 또 터져서 많은 살상 처분을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또 조류독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를 한다라고 해서 수산주들까지도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먹거리 쪽에서 움직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음식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서도 한번 이런 이력이 있었던 것만큼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사이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섹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섹터 다 잘 가고요. 말씀하신 수산주, 육계, 그리고 곡물 사료까지 튀어오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아니라 중기 관점으로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근데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올랐던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미 이슈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르지 못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높이 맞추기에 대한 기회, 트레이딩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 그리고 너무 중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스윙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조용할 때 들어가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캐치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니뇨가 또 찾아온다라면서 사실 이슈 김민성 대표께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이슈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 말고도 올해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도 과제지만 기후 위기라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관련 종목들의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흑해 곡물 협정 연장되면서 급락 이후에 다시 또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누보 상한가 갔는데요. 곡물 사료 이쪽으로의 접근은 기후 문제로 접근했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거예요? 네, 곡물 사료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인도에서는 지금 밀 수출 금지를 연장한다는 외신도 나왔고 미국에서는 밀 수확 포기가 계속해서 좀 속출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1963년 이후로 이 밀 생산량이 최저치가 될 것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러시아도 지금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좀 막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곡물 사료 섹터 오늘 한타, 미래생명자원 등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쟁 장기화 쪽에서도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제도 이제 들려왔던 소식이 이 미국 폭격기하고 러시아 전투기 간의 좀 교전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미국 증시가 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긴장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폭염이 올 여름에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보이긴 하지만 좀 이런 이슈 업데이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해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시장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반사 수혜주들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탕 가격 고점 경신 계속 이어지는데 대한제당이 또 튀어오르잖아요. 다시 3,800원 회복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혜주를 찾는 투자 아이디어는 유망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슈가플레이션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다 녹아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좀 대한제당도 엄청나게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네네. 슈가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너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슈가플레이션을 선두로 해서 이제 음식료에 대한 사이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시장에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음식료에 대한 순환 사이클은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 가격만 가지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설탕 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도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잡을 수 있는지 시장은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필터에서 수혜주에 대한 사이클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좀 이제는 움직여야 될 게 육계 섹터 쪽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육계 쪽이라든지 사료 쪽 여기에서 연관되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체육을 하더라도 좀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좀 견고한 편인데 소상공인도 있고 수요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이 상승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유통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실적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쪽에 대한 섹터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좀 주목을 하는 게 좀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료 쪽도 이미 튀어 올랐고 설탕 관련한 종목들도 이미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냈기 때문에 덜 간 육개주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음식료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농심 신고가가 무섭거든요. 너무 강하게 고공행진을 홀로 독주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엔 차별화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음식료 산업이 실적 측면에서도 좀 하반기에도 좀 강세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주요 음식료 기업들이 지난해 이제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제품 가격 인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런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추세에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좀 본격적인 원가 부담이 좀 완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 이제 들려왔던 소식이 이제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를 18개월 만에 이제 해제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이 라면은 수요가 좀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런 높아진 외식 물가 부담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식 중심의 회복세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공식품 중에서도 좀 가성비 중심의 이런 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뭐 지난해 가격 인상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라면 쪽은 여전히 좀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해외에서 특히 이런 라면, 국내 라면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농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법인 쪽에서 이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현지 유통 채널이죠. 뭐 코스코나 그 샘스클럽 같은 이런 유통 채널 중심으로 좀 매출 확대가 좀 주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미국에서는 워낙에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2공장에 이어서 제3공장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런 상대 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미국 쪽 법인에서의 좀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계속해서 네. 농심 쪽은 국가대표 라면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증설이 부메랑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들어봤고요. 탑픽으로 가볼까요?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대장주들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앞서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슈로 접근할 수 있는 육개주 힌트도 주셨는데 이 네. 안에 탑픽 있나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마니커 종목을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니커 FNG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니커는 좀 못 가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마니커가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단매가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한 거를 확인됐을 때 그때는 또 오히려 마니커 FNG보다 다시 한번 더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브라질의 조류독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 지금 닭고기 최대 수출국이 AI 닭고기에 대한 조류독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닭고기 희소성이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LA 광우병이 굉장히 크게 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우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대한 닭고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견고해질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항상 닭고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좋은 결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마니커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많이 떨어지고 할인한테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거를 이번을 기반으로 통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회를 잡으면서 실적으로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적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을 방면으로 봤을 때 마니커를 좀 탑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일단은 목표가는 1,630원 정도로 이제 전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이탈하는 1,25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인 1,470원에서 1,52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동 때문에 닭가슴
닭가슴살 많이 먹는데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 쪽에서 이슈 발발했죠. 여기에 더불어서 대체육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슈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마니커의 움직임 주목해 보겠습니다. 1630원 목표 주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지연 에이든 홀딩스 대표,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